이번에 챔스에서 바르셀로나와 바이언이 만났죠. 축구팬이라면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빅매치였는데 경기 내용도 제가 느끼기엔 최근에 본 모든 경기들 중에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양팀 감독 한지 플릭과 콤파니 모두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인데다가 지금 이 챔스라는 무대에서 원하는 바가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 매치를 무조건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엿보이는 축구를 준비했어요. 특히 바르사 같은 경우엔 바이언을 상대로 6연패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임하는 스탠스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죠. 경기 결과는 4대1 바르셀로나의 대승이었지만 양팀 모두 우리가 살펴볼 전술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바르셀로나의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바르사는 쿤데, 쿠바르시, 이니고 마르티네스, 발데의 백포라인, 그 앞에 페드리와 카사도, 이선의 하피냐, 페르민, 라민 야말, 최전방 레반도프스키가 배치됐습니다. 최근 플릭의 바르사가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후방 백포의 높은 하이라인을 바탕으로 상대의 전방 패스를 모두 오프사이드로 틀어 막아버리는 수비 전술, 오프사이드 트랩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인데 이번 바이언전에선 그 오프사이드 트랩이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됐어요. 후방에 있는 쿤데, 쿠바르시, 마르티네스, 발데가 일자로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높은 하이라인을 형성합니다. 이 라인의 위치는 공격 시에는 거의 하프라인 인근, 수비 시에도 우리 미드필더 라인과 거의 틈이 없이 붙을 정도로 매우 높게 올라가요. 플릭의 이 오프사이드 트랩, 높은 하이라인의 수비는 물론 상대의 침투나 후방 패스를 틀어 막는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있는 공간, 이 포켓 공간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리겠다는 의도였어요. 이 포켓은 상대 입장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나 최전방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스트라이커가 자주 위치하려고 하는 공간인데 좋은 공격 자원이 이 포켓에서 볼을 잡고 돌아설 경우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특히 바이언 같은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해리케인도 이 포켓을 자주 노리곤 합니다. 플릭은 우리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을 극단적으로 좁힘으로써 케인이나 상대 미드필더들에게 이 포켓을 아예 허락하지 않으려 했어요. 이 장면을 보시죠. 바르사의 수비 라인이 높이 올라가 동료 미드필더들에게 닿을 정도로 전진해 있습니다. 이 컴팩트한 공간에 바이언의 전방 자원들이 모두 제한되어 있어요. 보시면 케인 같은 경우엔 아예 수비 라인 뒤 볼을 받을 수 없는 공간에 위치해 있죠. 플릭은 이처럼 아예 상대가 포켓에서 볼을 잡는 상황 자체를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전술이든 마찬가지지만 이 높은 하이라인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우리 수비 라인이 완벽한 호흡으로 정렬되면서 움직인다면 상대 패스를 오프사이드로 다 틀어 막을 수 있지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라인을 맞추지 못한다면 곧바로 뒷공간을 내주게 됩니다. 이날 바르사의 수비 성공은 이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어요. 수비는 이렇다 치고 공격은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그 열쇠는 역시 플릭의 바르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레반도프스키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전반 40초 때, 즉 경기 시작하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르사의 후방에서 볼이 전개되고 있는데 바이언이 순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이때 전방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빠르게 아래로 내려와 바이언이 전방 압박을 하느라 놓쳐버린 이 공간, 완전히 벌어진 공간으로 볼을 잡으러 달려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밀려 넘어지는 와중에도 볼 소유권을 유지해줬고 이 덕에 바르사는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밀어주는데 성공. 후방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하피냐에게 기가 막힌 침투 패스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바이언의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아까 레반도프스키의 그 움직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변칙적인 움직임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옵사이드를 피한 하피냐는 곧바로 바이언의 골문까지 질주. 전반 58초 만에 선제골을 꽂아 넣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낸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한 하피냐. 두 선수 모두 각자의 장점을 완벽하게 보여준 골이었죠. 물론 이렇게 먼저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바이언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바이언의 시스템도 살펴보시죠. 게이루, 우파메카노,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의 백포라인, 그 앞에 팔리냐와 키미가 배치됐고 전방 2선엔 올리세, 밀러, 그나브리, 최전방 해리케인이 나왔습니다. 이날 콤파니는 바르사가 하이라인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한다는 걸 확인한 후 선수들에게 좌우폭을 넓힌 뒤 긴 롱패스 전환을 많이 활용하라 지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사이드 트랩은 후방 선수들의 완벽한 합, 일자로 정렬되는 라인이 제일 중요한 전술입니다. 그걸 흔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연한 좌우 전환이에요. 상대 수비가 라인을 유지하는 게 어렵도록 계속 방향을 전환하고 라인 정렬을 놓치는 찰나의 틈을 만든다. 콤파니는 이 좌우 전환 역할을 왼쪽에 김민재, 오른쪽 올리세에게 맡겼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이날 바이언이 바르사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확실하게 뚫었던 거의 유일한 장면인데 콤파니의 좌우 전환이 가장 잘 드러난 시퀀스입니다. 이 앞쪽에 바르사 수비 라인을 보세요. 정말 이 화면 하나에 양팀 필드 플레이어 20명이 모두 담길 정도로 정말 타이트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언은 2-3 빌드업 형태로 양쪽 센터백 둘만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 선수들은 양쪽으로 넓게 위치해 있죠.
왼쪽 후방에서 볼을 잡은 김민재가 반대편 오른쪽 넓게 벌린 올리세를 발견하고 긴 전환 패스를 쏩니다. 이 롱패스가 올리세에게 정확히 도착했는데 이제 또 지금 바르사의 수비 라인을 보세요. 갑자기 전환된 공격 방향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올리세는 또다시 반대편 왼쪽의 그나브리 쪽으로 전환 패스를 방출. 수비 라인 뒤에서 출발한 그나브리가 바르사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으면서 가운데로 침투하는 케인에게 크로스를 올려주고 케인이 이걸 득점하면서 바이언의 1대1 동점골을 만듭니다. 플릭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어버리는 콤파니의 좌우 전환, 이게 완벽히 들어맞은 장면이었죠. 하지만 바르사는 이 동점 상황을 다시 뒤집어 버리는데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중원에서 바르사가 볼을 소유하고 공격을 전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앞쪽 공간입니다. 전방에 있던 페르민이 위쪽에 있다가 슬금슬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이때 여기서 김민재 역시 페르민을 따라 앞으로 조금씩 나옵니다. 그 다음 바르사의 볼이 오른쪽 측면에 있는 야말에게 전달되는데 야말 쪽으로 볼이 가자마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페르민이 곧바로 방향을 틀어서 앞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야말은 지체 없이 페르민 쪽으로 툭 패스를 띄워줍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걸 커트하기 위해 헤더를 시도하는데 이 공중볼 상황에서 페르민이 뒤를 밀고 이 볼을 가져오는데 성공해요.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간 페르민, 이후 중앙으로 침투한 레반도프스키로부터 바르사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사실 이 골 장면은 물론 페르민이 김민재 선수를 밀었던 부분과 심판 판정에 대해선 여러 논란한 점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그 전 장면입니다. 바르사가 볼을 소유하고 있고 페르민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던 중 야말이 볼을 받자마자 순간적으로 틀어서 김민재 선수 뒤로 잘라 들어가는 장면. 저는 이게 플릭이 경기 전부터 선수들과 약속했던 플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지난 시즌에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즌 레알과 바이언의 경기, 중원에서 크로스가 볼을 잡으니까 앞쪽에서 비니시우스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김민재 선수가 비니시우스에게 끌려 나오죠. 그 모습을 확인한 크로스가 손짓으로 살짝 신호를 주니까 비니시우스가 방향을 틀어 뛰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크로스의 기가 막힌 침투 패스가 들어오면서 레알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마 플릭은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상대 센터백들의 수비 특성을 연구하고 과거 레알이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플레이를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아요. 바이언의 센터백 중 하나가 앞쪽으로 나오는 수비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전에 레알이 이걸 파고들어서 득점으로 연결시킨 사례가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응용해서 활용하자. 상대 센터백의 움직임을 미리 연구해서 준비해온 플릭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바르사의 플레이는 한마디로 원샷 원킬이었어요. 경기 전체 볼 점유율이 40대 60, 소유권 자체가 바이언 쪽이 많았고 심지어 전반전엔 38대 62였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전체의 빅찬스 창출, 슈팅 횟수는 바르사가 더 많이 가져갔죠. 이 비슷한 슈팅 횟수 안에서도 바르사는 4골을, 바이언은 1골을 기록했는데 사실 바르사의 이 득점 전환율은 전술도 전술이지만 앞쪽에서 시퀀스를 마무리하는 공격 자원들, 이들의 압도적인 퀄리티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하피냐, 이번 시즌의 하피냐는 바르사 팬들에게 계속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피냐는 76분을 소화하면서 3골, 해트트릭을 달성했는데 이 골들의 전체 기대 득점이 0.73, 즉 골 기대값의 4배에 달하는 굉장히 순도 높은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아까 전반 1분도 안 돼서 넣은 첫 번째 골, 카사도의 반대 전환 롱패스를 받아서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해 그대로 꽂아 넣은 두 번째 골, 후방으로부터의 역습 상황에서 페드리가 오른쪽으로 전환, 또 이걸 야말이 바로 왼쪽으로 침투하는 하피냐에게 전환, 골문으로 질주해서 득점한 세 번째 골까지. 이날 바르사가 낮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원샷 원킬 축구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건 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해준 하피냐의 골 결정력이 컸습니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마무리하는 이 순도 높은 득점력이 바르사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마지막 골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바이언의 두 센터백들에게 밀리면서도 기어코 혼자서 골키퍼 노이어까지 뚫어버린 감탄만 나오는 결정력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지금 왜 한지 플릭이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 이유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매치였어요. 바르사 선수들의 퀄리티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좋은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축구, 지금의 바르사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격 전술은 무엇이냐. 몇 년간 바르사에 대해서 이런 물음이 있어 왔잖아요. 저는 지금 플릭이 보여주고 있는 축구가 그 해답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플릭의 바르셀로나가 어디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